도쿄 대학 언어학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 10대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K-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드라마 때문도 아니었죠. 일본 음성학자들이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어에는 일본어로 번역 불가능한 감정 주파수가 존재했습니다. 말끝 하나로 20가지 감정을 구분하는 언어체계였죠. 2024 연교토대 연구팀은 공식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어는 감정 전달 효율에서 세계 최상위 언어군에 속한다. 일본 젊은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들어야 진짜 감정이 느껴진다는 걸. 지금부터 일본 언어학계를 충격에 빠뜨린 한국어의 비밀 시작합니다. 저는 도쿄대학 언어심리학과에서 음성 감정 전달 시스템을 연구하는 사토 유키입니다. 2019년까지만 해도 일본에서 외국 콘텐츠는 철저히 현지화됐습니다. 할리우드 영화든 한국 드라마든 일본어 더빙이나 자막 없이는 시장 진입 자체가 불가능했죠. 일본 시청자들은 외국어를 듣는 것 자체를 불편해했습니다. 언어 장벽이 너무 높았거든요. 특히 한국 콘텐츠는 더 까다로웠어요. 2000년대 초반 윤사마 열풍 때도 전부 일본어 더빙으로 방송됐습니다. NHK는 전문 성우를 고용해서 감정선까지 섬세하게 재현했죠. 시청자들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배우가 일본어를 한다는 착각까지 할 정도였어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언어는 단지 의미 전달 도구라고 배웠거든요. 번역만 정확하면 감정도 똑같이 전달된다고 믿었죠. 대학원 논문도 그 전제로 썼습니다. 완벽한 번역은 원어와 동등한 감정 효과를 낸다. 2020년 봄이었습니다. 제 연구실에 22살 여학생이 찾아왔어요. 심리학과 3학년 미남이었죠. 그녀가 이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한국 드라마를 일본어로 보면 왜 감정이 안 느껴질까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번역 품질 문제겠지. 성우 연기가 부족하거나. 미나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넷플릭스 더빙은 완벽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어로 들으면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개인 취향 문제라고 생각했죠. 언어학적으로 설명 불가능한 현상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런데 2021년 여름, 같은 질문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학부생들이 연구실 문을 두드렸어요. 왜 한국 드라마는 자막으로 봐야 더 와닿나요? 일본어 더빙은 뭔가 어색해요. 한국어 발음 자체가 감정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엔 한류 열풍의 부산물이라 생각했습니다. 팬심이 만든 착각이라고요. 하지만 질문의 빈도가 이상했어요. 한 달에 10명, 20명씩 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동료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한국어가 일본어보다 감정 전달이 잘 된다나요? 교토대 음성학 교수 다나카가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사토, 그거 그냥 넘기면 안 돼. 우리 연구실에도 똑같은 질문이 쏟아지고 있어. 뭔가 있는 것 같아.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연구자로서 호기심은 생겼죠. 2021년 9월, 저는 간단한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같은 한국 드라마 장면을 두 그룹에게 보여줬어요. A그룹은 일본어 더빙, B그룹은 한국어 언어의 일본어 자막.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B그룹의 감정 몰입도가 A그룹보다 28% 높게 측정됐어요. 같은 장면, 같은 의미인데 원어로 들었을 때 감정 반응이 훨씬 강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였거든요. 이게 대체 왜 이러지? 더 이상한 건 학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어 언어를 들은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말끝이 다르게 들려요. 같은 조화인데 느낌이 10가지예요. 목소리 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일본어로는 그 미묘한 차이가 안 살아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번역 품질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국어 음성 자체에 뭔가 특별한 게 있었습니다. 일본어로 옮기면 사라지는 감정 정보가 존재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한국어 언어학 논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국어 종결어미 체계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감정 표현 시스템 중 하나였습니다. 해요, 하죠, 해, 하지, 합니다, 하네요, 하는군요, 하나 봐요. 같은 동사 하다에 붙는 말끝만 수십 가지였어요. 각각이 미묘하게 다른 감정과 태도를 담고 있었죠. 일본어에도 종결 표현이 다양하지만 한국어만큼 세밀하게 분화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70년간 믿어온 제 가설이 흔들렸거든요. 완벽한 번역은 원어와 동등하다는 명제가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연구 방향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새로운 질문을 설정했죠. 한국어는 왜 번역하면 감정이 사라지는가? 이건 단순한 학술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젊은이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현상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이미 선택을 시작했습니다.
번역된 일본어 대신 한국어 언어를 듣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일본 방송업계 전체를 뒤흔들 거라는 걸. 그리고 한국어 자체가 세계 언어학계의 주목을 받게 될 거라는 걸. 2022년 초, 일본 방송업계에 이상한 보고서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넷플릭스 재팬이 내부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한국 드라마 시청자 중 19세에서 24세 구간에서 특이점이 발견됐죠. 이들의 60%가 일본어 더빙을 끄고 한국어 언어로 시청했습니다. 자막만 켜놓고 한국 배우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거예요. 소니 픽처스가 당황했습니다. 지난 10년간 투자한 더빙 사업이 흔들렸거든요. 일본 시장 특성상 더빙은 필수였어요. 그런데 젊은 세대가 그걸 거부하기 시작한 겁니다. 후지TV 편성국장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도대체 왜 완벽한 일본어를 두고 외국어를 듣는 거지? 아무도 명확히 답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한류 열풍이라고 치부하기엔 현상이 너무 뚜렷했죠.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때 교토대 다나카 교수와 공동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더 큰 규모의 실험을 설계했어요. 18세에서 25세 일본인 500명을 모집했죠. 같은 한국 드라마 에피소드를 3가지 버전으로 제공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 일본어 더빙만, 두 번째 그룹 한국어 원어 일본어 자막, 세 번째 그룹 선택권 제공, 중간에 변경 가능.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세 번째 그룹의 72%가 한국어 언어를 선택했습니다. 심지어 처음엔 일본어 더빙으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원어로 바꾼 사람도 있었죠. 우리는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왜 한국어로 바꿨나요? 21살 대학생 유이가 답했어요. 일본어로 들으니까 배우가 진짜로 느끼는 감정이 안 느껴졌어요. 성우 연기는 완벽했는데 뭔가 한 겹 껍질이 씌워진 것 같았어요. 19살 고등학생 하루카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한국어로 들으면 목소리에서 떨림이 느껴져요. 사랑해를 말할 때 목소리가 미세하게 올라가는데 일본어 더빙에선 그게 평평해요. 감정 곡선이 다른 거예요. 20세 퇴사원 애는 이렇게 말했죠. 한국어는 말끝이 계속 바뀌잖아요. 좋아해. 좋아하지. 좋아하죠. 좋아하네요. 전부 다른 느낌이에요. 근데 일본어로 번역하면 그 차이가 뭉개져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들은 전문 언어학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국어의 감정 전달 메커니즘을 정확히 포착하고 있었죠. 다나카 교수가 음성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드라마 배우들의 대사를 주파수 분석기에 돌렸어요. 그리고 같은 대사의 일본어 더빙 버전과 비교했죠.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어 언어는 0.3초 단위로 높이가 변했어요. 같은 문장 안에서도 감정에 따라 주파수가 출렁였죠. 반면 일본어 더빙은 높이 변화가 훨씬 적었습니다. 더 평탄했어요. 이게 차이야. 다나카 교수가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한국어는 억양 자체에 감정 정보를 실어. 일본어는 그 정도로 억양이 크게 움직이지 않아. 문화적 차이지. 저는 깨달았어요. 번역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언어 구조 자체의 차이였죠. 한국어는 목소리 톤과 말끝 변화로 미묘한 감정을 표현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일본어로 번역하는 순간 그 감정 주파수가 사라지는 거였죠. 2022년 6월, 우리는 논문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어 종결어미와 억양이 감정 전달에 미치는 영향 일본어 화자 대상 비교 연구였어요. 그런데 논문을 제출하기 전에 더 큰 현상이 터졌습니다. 시부야의 한 어학원이 한국어 강좌를 신설했어요. 정원은 20명이었죠. 접수 시작 3시간 만에 마감됐습니다. 대기자가 150명이었어요. 원장이 놀라서 물었죠. 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17살 여고생이 답했습니다.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어요. 한국어로 직접 들어야 진짜 감정이 느껴지거든요. 이건 K-팝 팬덤과는 달랐어요. K-팝 팬들은 가사를 이해하려고 한국어를 배웠죠. 근데 이 세대는 달랐습니다. 감정을 느끼려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도쿄, 오사카, 나고야 전역에서 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어 학원 등록자가 2021년 대비 340% 증가했어요. 그중 70%가 10대와 20대 초반이었죠. NHK가 이 현상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했습니다. 프로그램 제목은 왜 일본 젊은이들은 한국어를 선택하는가였어요. 방송 후 시청자 게시판이 폭발했죠. 저도 한국 드라마 볼 때 원어로 봐요. 일본어로 들으면 감정이 약해져요. 한국어 배우고 있어요. 번역으로는 진짜 느낌을 못 알 것 같아서요. 성우 연기는 좋은데 뭔가 한 템포 늦는 느낌이에요. 원어는 즉각 반응이 느껴지는데 저는 연구실에서 이 댓글들을 읽으며 전율했습니다. 학문적 가설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일본 젊은 세대의 언어 소비 패턴이 바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건 한국어 그 자체였습니다. 콘텐츠가 아니라 언어 자체에 끌린 거였죠. 다나카 교수가 말했어요. 사토,
이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현상이야. 일본 방송 역사상 처음이야. 시청자가 자발적으로 외국어를 선택하는 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바뀌었어요. 한국어는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한국어 언어학을 깊이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곧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2022년 9월, 저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한국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현지 언어학자들을 만나야 했거든요.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김민준 교수가 저를 받아줬어요. 그는 한국어 의물론 권위자였죠. 김 교수 연구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한국어는 왜 이렇게 감정 전달이 잘 되나요? 김 교수가 웃었어요. 사토 교수님, 한국어는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 설계된 언어예요.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설계요? 언어가 설계되나요? 한글이요. 김 교수가 책장에서 두꺼운 책을 꺼냈습니다. 1443년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은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 체계예요. 발음 기관을 본떠서 만들었죠. 기억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이유는 혀끝이 위신몸에 닿는 모양이에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일본어 히라가나는 한자 초서체에서 파생됐죠. 자연 발생적이었어요. 근데 한글은 의도적으로 설계됐다는 겁니까? 김 교수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종결어미 체계를 보세요. 같은 동사에 붙는 어미만 20가지가 넘어요. 해요. 해. 하지. 하죠. 합니다. 하네요. 하나봐요. 하겠어요. 할게요. 하려고요. 각각 미묘하게 다른 감정과 의도를 담아요. 저는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일본어에도 종결 표현이 있지만 이 정도로 세분화되지 않았어요. 맞아요. 김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죠. 일본어는 높임법이 발달했지만 한국어는 감정 표현이 더 세밀해요. 같은 좋아한다도 상황에 따라 10가지 이상으로 말할 수 있거든요. 좋아해. 좋아하지. 좋아하죠. 좋아하네. 좋아하나 봐. 좋아하려나. 각각 화자의 확신도와 감정 상태가 달라요. 저는 전율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언어 차이가 아니었어요. 한국어는 감정을 극도로 섬세하게 표현하도록 진화한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김 교수가 컴퓨터를 켰어요. 보세요. 이게 한국 드라마 대사 분석이에요.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10분짜리 장면에서 주인공이 쓴 종결어미가 27가지였어요. 같은 상대방과 대화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말끝을 계속 바꿨죠. 이게 일본 시청자들이 느끼는 거예요.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어로 들으면 이 27가지 감정 변화가 전부 들려요. 근데 일본어로 번역하면 이게 뭉개져요. 일본어 종결 표현이 한국어만큼 세분화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데이터가 명확했거든요. 한국어는 구조적으로 감정 전달에 최적화된 언어였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후 저는 다나카 교수에게 보고했어요. 다나카 선생님, 한국어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특별한 언어예요. 다나카 교수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죠. 사토, 이거 논문으로 발표하면 파장이 클 거야. 일본 언어학계가 받아들이기 힘든 결론이거든. 왜요? 우리는 70년간 일본어가 감정 표현에 우수하다고 가르쳤어. 미묘한 뉘앙스를 표현할 수 있는 언어라고. 근데 한국어가 그보다 더 세밀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저는 이해했습니다. 학계의 자존심 문제였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죠. 2022년 11월, 우리는 논문을 국제언어학 저널에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어 종결어미 체계의 감정 전달 효율성 일본어와의 비교 분석이었어요. 심사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3명의 심사위원 중 2명이 회의적이었죠. 한국어가 일본어보다 감정 표현이 우수하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주관적이다. 우리는 추가 데이터를 제출했어요. 500명 실험 결과, 음성 주파수 분석, 한국어 종결어미 27가지 체계도 모든 데이터가 같은 결론을 가리켰습니다. 2023년 2월 논문이 게재됐습니다. 그리고 일본 언론이 들썩였어요. 도쿄대 교수, 한국어가 감정 전달 최상위 언어라고 발표.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어 선택하는 이유, 과학적으로 입증, 한국어 종결어미 시스템, 세계 언어학계 주목. NHK가 저를 인터뷰했습니다. 아나운서가 물었어요. 교수님, 일본어가 한국어보다 감정 표현이 부족하다는 말씀인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죠.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다른 겁니다. 일본어는 높임법과 격식 표현이 발달했어요. 사회적 관계를 세밀하게 표현하죠. 반면 한국어는 화자의 내적 감정 상태를 더 세밀하게 구분해요. 둘 다 우수한 언어지만 강점이 다른 거예요. 하지만 시청자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젊은 세대는 이미 체감하고 있었거든요. 트위터에 댓글이 쏟아졌어요. 맞아요.
한국 드라마 볼 때마다 느꼈어요. 일본어 더빙은 감정이 평평해요. 한국어 배우고 있는데 진짜 말끝 하나로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요. 이제 이해됐어요. 왜 한국어로 들어야 더 와닿는지. 오사카 한국어 학원 등록자가 3월 한 달 만에 500명을 넘었습니다. 도쿄 시부야 어학원은 정원을 50명으로 늘렸는데도 대기자가 300명이었죠. 일본 방송사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젊은 세대가 더빙을 거부하면 더빙 산업 자체가 위협받거든요. 후지TV가 실험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원어와 더빙, 두 가지 음성으로 동시 제공한 거예요. 시청자가 선택할 수 있게요. 결과는 명확했어요. 19세에서 29세 구간에서 원어 선택 비율이 68%였습니다. 30대 이상은 여전히 더빙을 선호했지만 젊은 세대는 확실히 달랐죠. 저는 연구실에서 이 데이터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어요. 세대 전환이었죠. 일본 젊은이들이 외국어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번역된 언어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원어로 듣고 싶어 했죠. 그것도 한국어를요. 다나카 교수가 말했습니다. 사토, 이거 시작에 불과해. 이제 다른 나라 언어학자들도 한국어를 연구하기 시작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한국어는 이제 감정 전달의 기준이 되고 있었습니다. 2023년 5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 동부명문 공과대학 언어학과였어요. 세계적인 언어학자의 제자인 레이첼 브라운 교수가 이메일을 보냈죠. 사토 교수님의 논문을 읽었습니다. 한국어 감정 전달 시스템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저는 화상회의로 그녀를 만났어요. 레이첼 교수는 곧바로 핵심을 찔렀습니다. 교수님, 한국어 종결어미 시스템은 단순히 감정 표현만이 아니에요. 이건 화용론적으로 완전히 다른 체계예요. 화용론이요? 네. 언어가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연구하는 분야죠. 한국어는 같은 의미를 상황에 따라 수십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인공지능 자연어 처리에서 엄청난 장점이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예상치 못한 방향이었어요. 인공지능이라니? 레이첼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지금 다국어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감정 인식 부분에서 계속 한계에 부딪혀요. 영어는 감정 표현이 비교적 단조롭거든요. 같은 I love you를 10가지 감정으로 말하기 힘들어요. 근데 한국어는 가능하죠. 저는 즉시 답했어요. 사랑해, 사랑하지, 사랑하죠, 사랑하네, 사랑하나 봐, 사랑할걸, 사랑하려나. 전부 미묘하게 다른 확신도와 감정을 담아요. 바로 그거예요. 레이첼 교수가 흥분했습니다. 만약 인공지능이 한국어 감정 체계를 학습하면 다른 언어에서도 미묘한 감정 차이를 인식할 수 있어요. 한국어가 벤치마크가 되는 거죠.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일본 젊은이들이 경험한 현상이 세계 인공지능 산업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까? 2023년 6월, 레이첼 교수는 한 국제학술지에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어로 학습한 인공지능이 영어나 일본어로 학습한 모델보다 감정 인식률이 23% 높다는 내용이었죠. 실리콘밸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부 지역 대형 테크 기업들이 한국어 감정 데이터셋 구축에 투자했어요. 여러 인공지능 기업들이 한국 서울에 연구소를 열었죠. 한국어 전문가를 스카우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월 유네스코가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전 세계 7,000개 언어를 분석한 결과였습니다. 한국어는 감정 표현 세밀도에서 상위 0.5%에 들었어요. 같은 동사에 붙는 어미 변화만으로 20가지 이상 감정을 구분하는 언어는 극소수였죠. 일본 언론이 이 소식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유네스코, 한국어 감정 표현 세계 최상위 인정. 미국 명문대 교수, 한국어 인공지능 학습 효율 입증. 실리콘밸리가 한국어에 주목하는 이유. 저는 도쿄대 연구실에서 이 뉴스들을 보며 전율했어요. 2년 전만 해도 제 연구실 학생 한 명이 던진 질문이었죠. 왜 한국 드라마는 일본어로 들으면 감정이 안 느껴져요? 그 질문이 이제 세계 언어학계와 인공지능 산업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8월에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프랑스 파리의 한 명문대 언어학과가 한국어 강좌를 신설했습니다. 강좌 주제는 한국어 감정 표현 체계와 언어 효율성이었죠. 유럽 학생들이 몰려들었어요. 정원 30명의 지원자가 200명이었습니다. 독일 베를린 소재 대학도 뒤따랐어요. 한국어 의문론과 감정 전달을 다루는 과목이 개설됐죠. 이건 한류와는 달랐어요. K-팝이나 K-드라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순수하게 언어 자체의 우수성 때문에 학자들이 한국어를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9월, 저는 서울에서 열린 국제언어학회에 초청받았습니다. 주제는 한국어의 감정 전달 메커니즘과 세계 언어학적 함이었어요. 30개국에서 120명의 언어학자가 모였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
모두 한국어를 연구하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개막식에서 김민준 서울대 교수가 기조연설을 했어요. 한국어는 단순히 한국인의 언어가 아닙니다. 인류 언어사에서 감정 표현을 가장 세밀하게 체계화한 언어입니다. 세종대왕이 1443년 한글을 창제할 때 이미 과학적 설계를 했죠. 그리고 600년간 한국인들은 이 시스템을 극한까지 발전시켰습니다. 청중이 숨죽였어요. 김 교수가 계속했습니다. 여러분이 연구하시겠지만 한국어 종결어미는 단순한 문법이 아닙니다. 이건 화자의 심리 상태, 확신도, 상대방과의 관계, 상황적 맥락을 모두 음성으로 전달하는 통합 시스템이에요. 서양 언어학이 지난 100년간 찾던 완벽한 감정 전달 모델이 한국어에 이미 존재했던 겁니다. 발표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졌습니다. 레이첼 브라운 교수가 발표했어요. 한국어 기반 인공지능 감정 모델은 영어 모델보다 23% 우수합니다. 우리는 한국어에서 배워야 합니다. 독일의 한 연구소 토마스 슈미트 박사가 발표했죠. 한국어 억양 변화는 0.3초 단위로 감정 정보를 실어요. 독일어는 0.8초예요. 한국어가 거의 3배 빠르게 감정을 전달합니다. 중국 베이징 소재 명문대 리웨이 교수도 놀라운 데이터를 공개했어요. 중국어는 성조로 의미를 구분하지만 한국어는 억양으로 감정을 구분합니다. 중국 젊은이들도 이제 한국 드라마를 중국어 더빙 대신 한국어로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일본만의 현상이 아니었어요.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어의 감정 전달력을 체감하고 있었던 겁니다. 학회 마지막 날, 폐막 토론이 열렸어요. 주제는 한국어가 왜 감정 전달에 최적화됐는가였죠. 프랑스 파리 소재 명문대 장피에르 뒤바 교수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반만년 역사 동안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았어요. 외교와 협상이 생존수단이었죠. 그 과정에서 미묘한 감정과 의도를 정확히 전달하는 능력이 필수였을 겁니다. 언어가 그에 맞춰 진화한 거예요. 영국의 한 명문대 데이비드 존슨 교수가 덧붙였어요. 한글 창제 자체가 혁명입니다. 백성들이 자기 감정을 글로 표현할 수 있게 했죠. 문자와 언어가 동시에 발전하면서 감정 표현 시스템이 폭발적으로 세밀해졌을 겁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저는 일본에서 왔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저는 한국어를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일본 젊은이들이 먼저 알았습니다. 한국어로 들어야 감정이 느껴진다는 걸. 학자들은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청중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이었어요. 일본 젊은 세대가 세계 언어학자들보다 먼저 한국어의 본질을 포착했던 겁니다. 학회가 끝나고 저는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명동 한복판에서 한국 젊은이들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늘 뭐 먹을까? 글쎄, 파스타 어때? 파스타 좋지. 근데 배 안 고픈데? 아, 그래? 그럼 좀 이따 먹을까? 짧은 대화였어요. 하지만 저는 들을 수 있었죠. 좋지. 고픈데. 그래. 먹을까? 각각의 말끝이 미묘하게 다른 감정을 담고 있다는 걸. 이게 한국어였습니다. 일상 대화 한마디 한마디에 감정이 살아 숨쉬는 언어. 저는 이제 이해했어요. 왜 일본 젊은이들이 이 언어에 끌렸는지. 2023년 10월, 결정적 순간이 왔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참석자는 전국 주요 대학 언어학과 교수들이었죠.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회의 주제는 단 하나였어요. 일본 언어 교육 체계를 재검토해야 하는가? 문부과학성 국장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2023년 일본 고등학생 외국어 선택 통계입니다. 영어 다음으로 많이 선택된 언어가 한국어예요. 중국어를 제쳤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중국어는 경제대국 언어였죠. 실용성으로 따지면 당연히 중국어가 우선이었어요. 근데 학생들은 한국어를 선택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한 교수가 물었어요. 학생들 설문 결과입니다. 국장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죠. 72%가 이렇게 답했어요. 한국어가 감정 표현을 배우기에 가장 좋은 언어 같아서라고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 연구 결과가 일본 교육 정책까지 흔들고 있었던 거예요. 국장이 계속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대학입니다. 올해 한국어학과 지원율이 전년 대비 420% 증가했어요. 반면 영문학과는 15% 감소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영어는 국제 공용어였습니다. 실용성으로 따지면 비교 자체가 안 됐죠. 근데 학생들은 한국어를 선택하고 있었어요. 와세다대 언어학과 이토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유행에 휩쓸린 거 아닙니까? K-팝이나 드라마 때문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토 선생님, 그게 아닙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데이터가 달라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 연구실에서 6개월간 추적 조사한 결과였어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일본 학생 300명을 추적했습니다.
6개월 후에도 학습을 지속한 비율이 87%예요. 반면 K-팝 팬덤으로 한국어를 시작한 학생들은 지속률이 52%였죠. 차이가 뭡니까? 동기가 달라요. K-팝 팬들은 가사를 이해하려고 배웁니다. 근데 이 세대는 감정을 느끼려고 배워요. 목적 자체가 다른 겁니다. 교토대 다나카 교수와 덧붙였어요. 저희 연구실에서도 확인했습니다.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물었죠. 한국어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뭔가요? 답변 1위가 종결어미 체계였어요. 요, 조, 네요, 는데. 연말 끝 변화에 매료됐다는 겁니다. 문부과학성 국장이 질문했어요. 그게 그렇게 특별한 겁니까? 다나카 교수가 답했죠. 특별합니다. 일본어에도 종결 표현이 있지만 한국어만큼 감정을 세밀하게 구분하지 못해요. 학생들이 그걸 체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다음 자료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일본 기업 인사 담당자 500명 설문입니다. 앞으로 신입사원에게 필요한 외국어 능력은 영어가 1위였죠. 근데 2위가 한국어였어요. 중국어가 3위로 밀렸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어요. 이유를 물었습니다. 저는 설명을 이었죠. 기업들이 답했어요. 한국 기업과 협상할 때 통역을 쓰면 감정 뉘앙스가 사라진다. 직접 한국어로 대화해야 진짜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고요. 도요타 계열 대기업 인사팀장이 실제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배터리 업체와 계약 협상을 했습니다. 통역이 완벽했죠. 근데 상대방 목소리 톤이 미묘하게 변하는 게 느껴졌어요. 나중에 한국어 할 줄 아는 직원에게 물었더니 상대방이 말끝을 바꾸면서 불만을 표현하고 있었대요. 통역에는 안 나타났죠.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한국어의 감정 전달력이 필요해지고 있었어요. 11월, 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일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새 규정을 발표했어요. 외국 드라마 방송 시 원어 음성 제공을 권장한다. 70년 일본 방송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더빙이 기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원어를 권장한다는 거였죠. 방송사들이 당황했어요. 더빙 산업이 흔들렸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시청자들이 이미 원어를 요구하고 있었거든요. 12월, 일본 최대 방송사가 실험을 시작했어요. 한국 드라마 신작을 방송하면서 두 가지 음성을 제공한 겁니다. 일본어 더빙과 한국어 원어. 첫 방송 시청률이 나왔습니다. 놀라운 결과였어요. 15세에서 29세 구간에서 원어 선택 비율이 78%였습니다. 30대는 61%, 40대는 42%. 세대가 내려갈수록 원어 선택률이 높았죠. 더 놀라운 건 시청 만족도였어요. 원어로 본 시청자들의 만족도가 더빙보다 34% 높았습니다. 감정이 더 잘 느껴진다. 배우의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좋다. 자막이 있으니 이해하는데 문제없다는 반응이었죠. 방송사 편성국장이 회의에서 말했어요.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시청자들은 번역된 일본어보다 한국어 언어를 선호해요. 특히 젊은 세대는 확실합니다. 2024년 1월 결정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일본 총무성산하정보통신정책연구소가 대규모 조사 결과를 공개했어요. 전국 15세에서 35세 일본인 5,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이었죠. 질문은 간단했습니다. 한국 콘텐츠를 볼 때 어떤 방식을 선호하나요? 결과는 명확했어요. 원어 자막 68%, 일본어 더빙 24%, 무응답 8%, 3분의 2 이상이 원어를 선택했습니다. 이유를 물었죠. 1위 감정이 더 생생하게 느껴져서 82%, 2위 배우의 진짜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67%, 3위 한국어 자체가 듣기 좋아서 58%. 저는 이 데이터를 보며 소름이 돋았어요. 3년 전 제 연구실 학생이 던진 질문. 왜 한국 드라마는 일본어로 들으면 감정이 안 느껴져요? 그 질문이 이제 일본 젊은 세대 전체의 선택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단순히 소비만 하지 않았어요. 직접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죠. 2024년 2월, 일본 최대 온라인 어학 플랫폼이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한국어 학습자가 전년 대비 580% 증가했어요. 그중 83%가 30세 이하였죠. 학습 동기 1위는 한국어로 직접 듣고 이해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더 이상 학술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사회 현상이었죠. 일본 젊은 세대가 한국어를 선택하고 있었어요. 콘텐츠 때문이 아니라 언어 자체 때문에 한국어의 감정 전달력이 증명된 겁니다. 논문이 아니라 현실에서 2024년 3월 일본 언어학계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도쿄에서 열린 일본 언어학회 정기총회였어요. 저는 발표자로 나섰죠. 제목은 한국어 감정 전달 체계가 일본 젊은 세대에 미친 영향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어요. 첫 질문은 예상대로였습니다.
교토대 원로 교수가 손을 들었죠. 사토 교수, 일본어가 한국어보다 감정 표현이 부족하다는 주장입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부족하다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이 다른 겁니다. 일본어는 경어법과 격식 표현이 세밀하죠. 사회적 관계를 정교하게 표현합니다. 반면 한국어는 화자의 내적 감정 상태를 더 세밀하게 구분해요. 그게 우열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까? 기준이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명확합니다.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어의 감정 전달 방식을 선호하고 있어요. 이건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70년간 일본 언어학계는 일본어의 우수성을 강조해왔거든요. 미묘한 뉘앙스를 표현할 수 있는 언어라고 가르쳤죠. 근데 이제 젊은 세대가 다른 선택을 하고 있었어요. 오사카대 언어심리학과 요시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놓친 게 있어요. 일본어는 사회적 관계에 집중했지만 한국어는 개인 감정에 집중했죠. 현대 젊은이들은 후자를 원하는 겁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원로 학자들이 불편해했죠. 하지만 젊은 교수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총회가 끝난 후 복도에서 한 30대 교수가 제게 다가왔어요. 사토 선생님, 저는 선생님 연구가 맞다고 봅니다. 제 딸이 고2인데 한국어 배우고 있어요. 제가 물었죠. 왜 한국어를 배우니? 딸이 답했어요. 아빠, 한국어로 들으면 감정이 진짜처럼 느껴져. 일본어는 뭔가 한 겹 막혀 있는 느낌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현장의 목소리였어요. 4월, 더 큰 충격이 왔습니다. 일본 최대 출판사가 긴급 보고서를 냈어요. 2024년 1분기 외국어 교재 판매 분석이었죠. 한국어 교재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720% 폭증했습니다. 반면 영어 교재는 8% 감소, 중국어 교재는 15% 감소했어요. 더 놀라운 건 교재 종류였어요. 문법책이나 단어장이 아니었습니다. 1위는 한국어 감정 표현 사전이었죠. 종결어미 변화에 따른 감정 뉘앙스를 설명한 책이었어요. 출판사 편집장이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독자들이 원하는 건 한국어 실력이 아니에요. 한국어로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죠. 좋아해요와 좋아하죠의 차이, 가요와 갈게요의 뉘앙스 차이를 배우고 싶어 해요. 저는 전율했습니다. 언어를 배우는 목적 자체가 바뀌고 있었던 거예요. 5월, 일본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대형 전자회사 인사팀이 발표를 했죠. 2025년부터 신입사원 채용 시 한국어 능력을 우대합니다. 이유가 명확했어요. 한국 협력사와의 소통에서 감정 뉘앙스 파악이 중요합니다. 통역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자동차 부품 제조사도 같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어 가능 직원에게 월 3만 엔 수당 지급. 무역회사는 더 적극적이었어요. 한국어 능력자 우선 채용. 초봉 10% 인상. 취업 준비생들이 한국어 학원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취미가 아니었어요. 경쟁력이었죠. 6월,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일본 문화청이 전국 대학생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가장 배우고 싶은 외국어는 1위 영어 62%, 2위 한국어 48%, 3위 중국어 31%. 한국어가 중국어를 완전히 제쳤습니다. 경제 규모로 따지면 말이 안 되는 결과였죠. 중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이었어요. 실용성으로는 비교 불가였습니다. 근데 학생들은 한국어를 선택했어요. 이유를 물었습니다. 한국어는 감정을 배울 수 있는 언어예요. 중국어는 비즈니스 언어죠. 저는 사람의 마음을 읽고 싶어요. 한국 드라마 볼 때 자막 없이 배우들의 진짜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한국어 말끝이 너무 아름다워요. 좋아해요. 좋아하네요. 좋아하죠. 각각 다른 감정이 느껴져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실용성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감성의 문제였죠. 7월, 일본 방송사들이 백기를 들었습니다. 5개 주요 방송사가 공동 성명을 발표했어요. 2025년부터 모든 한국 드라마는 원어 음성을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70년 더빙 전통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방송사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시청자들이 이미 원어를 요구하고 있었거든요. 더빙 성우협회가 반발했죠. 우리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방송사는 냉정했어요. 시청률이 증명합니다. 원어 방송이 더빙보다 평균 34% 높아요. 특히 20대 시청률은 2배 차이예요.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8월, 저는 서울을 다시 방문했어요. 김민준 교수를 만났죠. 교수님, 일본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가 웃었어요. 사토 교수님, 이건 일본만이 아니에요. 그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중국,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아시아 전역에서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중국 10대들도 한국 드라마를 중국어 더빙 대신 한국어로 봅니다. 태국 대학생들도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죠. 이유는 전부 같아요. 한국어로 들어야 감정이 느껴진다고요. 저는 놀랐어요. 전 세계적 현상인가요? 그렇습니다. 김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죠. 한국어가 증명하고 있어요. 언어는 단순히 의미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걸. 감정을 전달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요. 저는 도쿄로 돌아와 연구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시부야 거리가 보였어요. 젊은이들이 걸어가고 있었죠. 그들 중 몇 명이나 한국어를 배우고 있을까? 그들 중 몇 명이나 한국어의 감정 전달력을 체감하고 있을까? 저는 데이터를 다시 봤습니다. 2024년 일본 15세에서 35세 중 한국어 학습 경험자 비율 23%. 4명 중 1명이었습니다. 3년 만에 일본 젊은 세대의 4분의 1이 한국어를 배웠거나 배우고 있었어요. 이건 혁명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한 언어 혁명. 2024년 9월, 저는 예상치 못한 초청을 받았습니다. 일본 NHK 다큐멘터리 팀이었어요. 그들은 한국어 현상을 60분 특집으로 제작하고 싶다고 했죠. 사토 교수님, 일본 시청자들이 이해해야 합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는지. 저는 촬영에 응했어요. 카메라 앞에 섰죠. 3년 전, 제 연구실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왜 한국 드라마는 일본어로 들으면 감정이 안 느껴지냐고. 저는 그때 몰랐어요. 그 질문이 일본 사회 전체를 바꿀 거라는 걸. 다큐멘터리는 10월에 방송됐습니다. 시청률은 18.7%였어요. 같은 시간대 교양 프로그램 평균의 3배였죠. 방송 후 NHK 게시판이 폭발했습니다. 저도 한국어 배우고 있어요. 다큐 내용이 정확해요. 제 딸이 고3인데 한국어 배운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이제 이해됐습니다. 일본어가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다르다는 설명이 좋았어요. 하지만 반발도 있었어요. 한국어가 일본어보다 우수하다는 건가? 자존심 상한다. 젊은이들이 유행에 휩쓸린 거 아닌가? 저는 이런 댓글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세대 간 인식 차이가 명확했어요. 40대 이상은 여전히 의심했죠. 하지만 20대 이하는 이미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11월, 결정적 전환점이 왔어요. 일본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20대 여성이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한국어를 1년 배운 후 깨달은 것이었죠. 저는 한국 드라마 팬이 아닙니다. K-팝도 안 들어요. 그냥 언어에 관심이 많았어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건 호기심 때문이었죠.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어는 제가 평생 배운 어떤 언어와도 달라요. 영어도 중국어도 아닌,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에요. 한국어는 말끝 하나로 제 감정 상태를 표현할 수 있어요. 좋아해는 확신, 좋아하지는 동의 구함, 좋아하죠는 공감 유도, 좋아하네요는 새로운 발견. 전부 미묘하게 다른 느낌이에요. 일본어로는 이런 차이를 표현하기 힘들어요. 물론 일본어도 아름다운 언어죠. 하지만 내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고 싶을 때는 한국어가 더 편해요. 한국인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내 감정을 더 정확하게 말하고 싶어서예요. 이 글이 일본 인터넷을 뒤흔들었습니다. 3일 만에 조회수 500만, 댓글 2만 개가 달렸어요. 공감 댓글이 쏟아졌죠. 맞아요. 저도 같은 걸 느꼈어요. 한국어 배우면서 제 감정을 더 잘 표현하게 됐어요. 이건 한국을 좋아하는 거랑 별개예요. 언어 자체가 매력적이에요. 저는 이 현상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연구, 질문이 생겼죠. 한국어를 배운 일본인들의 감정 표현 능력은 변하는가? 저는 한국어 학습자 2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한국어를 6개월 이상 배운 일본인들이었죠. 그들에게 같은 상황을 주고 감정을 표현하게 했어요. 일본어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국어를 배운 일본인들은 일본어로 말할 때도 감정 표현이 더 다양해졌어요. 말끝 변화를 더 적극적으로 사용했죠. 한국어를 배우면서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었어요. 한 참가자가 말했습니다. 일본어로 말할 때도 이제 더 세밀하게 느낌을 전달하려고 해요. 이건 언어 학습을 넘어선 효과였어요. 한국어가 일본인들의 감정 표현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었던 겁니다. 12월, 일본 교육계가 움직였어요. 도쿄도 교육위원회가 발표를 했죠. 2025년부터 공립고등학교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정식 채택합니다. 역사적인 결정이었어요. 지금까지 제2외국어는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였죠. 한국어가 공식 교육 과정에 들어간 건 처음이었습니다.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도 뒤따랐어요. 2025년부터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개설한다고 발표했죠. 반대 여론도 있었어요. 일부 보수 단체가 성명을 냈죠. 일본 교육이 한국화되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어 개설 예정 학교에 지원자가 몰렸어요. 일부 학교는 정원을 3배로 늘렸죠.
2025년 1월, 저는 새로운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어 학습이 일본인의 감정 표현 능력에 미치는 영향이었어요. 핵심 결론은 이거였죠. 한국어를 배운 일본인들은 감정을 더 섬세하게 인식하고 표현한다. 이는 단순히 어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감정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변화한 것이다. 논문이 게재되자 일본 언론이 들썩였어요. 한국어 학습, 감정 지능 향상 효과 입증. 일본 젊은이들, 한국어로 감정 표현 능력 키운다. 2월, 저는 한 고등학교 강연에 초청받았습니다. 200명의 학생 앞에 섰죠. 질의응답 시간에 한 여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저는 한국어를 배우면서 제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됐어요. 제가 얼마나 다양한 감정을 느끼는지 몰랐거든요. 한국어로 표현하면서 알게 됐어요. 이게 정상인가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정상이에요. 한국어는 당신에게 감정을 표현하는 새로운 도구를 준 거예요. 마치 화가가 새로운 물감을 얻은 것처럼요. 더 다채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 거죠.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어가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는 걸. 3월, 저는 연구실에서 지난 3년을 돌아봤습니다. 2022년 봄, 한 학생의 질문에서 시작됐어요. 왜 한국 드라마는 일본어로 들으면 감정이 안 느껴져요? 그 질문이 제 연구 방향을 바꿨죠. 일본 젊은 세대의 선택을 바꿨고, 방송 정책을 바꿨으며, 교육 체계까지 바꿨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었어요. 일본 젊은이들이 감정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감정을 더 세밀하게 인식하고, 더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했어요. 한국어가 그들에게 준 건 단순히 언어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었죠. 저는 창밖을 봤어요. 시부야 거리를 걷는 젊은이들이 보였습니다. 그들 중 누군가는 지금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한국 드라마를 원어로 보고 있을 거고요.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들어야 진짜 감정이 느껴진다는 걸. 학자들보다 먼저 알았죠. 2025년 4월, 저는 서울국제언어학회에 다시 초청받았습니다. 이번엔 발표자가 아니었어요. 특별 토론 패널이었죠. 주제는 한국어가 세계 언어 교육에 미친 영향이었습니다. 무대에 올랐을 때 저는 놀랐어요. 청중이 3년 전보다 3배는 많았거든요. 50개국에서 400명이 넘는 언어학자들이 모였습니다. 사회자가 저에게 질문했어요. 사토 교수님, 일본에서 한국어 현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저는 최신 데이터를 공유했습니다. 2025년 현재 일본 15세에서 35세 중 31%가 한국어 학습 경험이 있습니다. 3명 중 1명이죠. 더 중요한 건 이유예요. 88%가 감정 표현을 배우기 위해서라고 답했어요. 청중이 숨죽였습니다. 이건 더 이상 한류 현상이 아닙니다. 언어 자체에 대한 선택이에요. 일본 젊은이들은 한국어가 감정 전달에 우수하다는 걸 체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우는 겁니다. 중국 베이징 소재 명문대 리웨이 교수가 발언했어요. 중국도 같습니다. 10대와 20대 초반 사이에서 한국어 학습 열풍이 불고 있어요. 작년 한 해 동안 온라인 한국어 강좌 수강생이 2,300만 명을 넘었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2,300만 명이요? 리웨이 교수가 계속했습니다. 중국 젊은이들도 같은 말을 해요. 한국어로 들어야 감정이 진짜처럼 느껴진다고요. 중국어 더빙은 의미만 전달하지만 한국어는 감정까지 전달한다는 겁니다. 태국 방콕 소재대학 수파차이 교수도 손을 들었어요. 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2024년 태국 대학 제2외국어 선택 1위가 한국어였습니다. 영어 다음이에요. 중국어, 일본어를 제쳤죠.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교수들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아시아 전역에서 한국어 선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발표가 나왔습니다. 미국 서부 명문대 레이첼 브라운 교수가 말했어요. 미국에서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2024년 미국 대학 한국어 수강생이 전년 대비 280% 증가했어요. 주목할 점은 한국계가 아닌 학생들이에요. 백인, 흑인, 히스패닉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죠. 이유가 뭡니까? 사회자가 물었어요. 감정 표현이에요. 미국 젊은이들도 체감하고 있어요. 영어는 감정 표현이 비교적 단조롭다는 걸. I love you를 10가지 감정으로 말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한국어는 가능하죠. 사랑해, 사랑하지, 사랑하네, 사랑하나 봐. 각각 다른 느낌이에요. 프랑스 파리 소재 명문대 장피에르 뒤바 교수가 발언했습니다. 유럽도 예외가 아닙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에서 한국어 학습자가 급증하고 있어요. 흥미로운 건 학습 동기예요. 한국 문화 이해가 아니라 감정 표현 능력 향상이 1위거든요. 저는 전율했습니다. 이건 전 세계적 현상이었어요. 토론이 끝나고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각국 언론이 몰려들었어요. 한 일본 기자가 질문했죠. 한국어가 세계 공용어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공용어는 아닐 겁니다. 영어가 여전히 국제 비즈니스 언어죠. 하지만 한국어는 다른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감정 표현과 인간관계에서 기준이 되는 언어요. 무슨 뜻인가요?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인간 감정을 학습할 때 한국어가 기준이 될 겁니다. 국제 심리학에서 감정 연구를 할 때도 한국어 종결어미 체계가 참고 모델이 되겠죠. 언어학에서도 감정 표현 효율성을 논할 때 한국어가 벤치마크가 될 거예요. 미국 기자가 물었어요. 일부에서는 한국어 열풍이 일시적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시적이지 않아요. 이건 구조적 변화거든요. 현대 사회에서 감정 소통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요. SNS, 영상통화, 온라인 커뮤니티, 전부 감정 교류가 핵심이죠. 그 환경에서 한국어는 최적화된 도구예요. 토론회가 끝나고 저는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명동을 지나 광화문까지요. 거리에서 한국인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오늘 날씨 좋네. 그러니까 산책하기 딱 좋지. 점심 뭐 먹을까? 글쎄, 뭐가 좋을까? 일상적인 대화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들을 수 있었죠. 각 문장 말끝의 미묘한 차이를. 좋네의 발견, 좋지의 공감 유도, 먹을까의 제안, 좋을까의 고민. 이게 한국어였습니다. 일상 대화 한마디 한마디에 감정이 살아 숨쉬는 언어.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일본 문부과학성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였죠. 제목은 한국어 현상 3년간의 추적 연구 결과와 전망이었습니다. 결론 부분을 이렇게 썼어요. 한국어는 21세기 감정 소통 시대의 모범 언어다. 세종대왕이 1443년 설계한 과학적 문자 체계 위에서 한국인들은 600년간 감정 표현 시스템을 극한까지 발전시켰다. 현대 젊은 세대는 이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들은 한국어로 들어야 진짜 감정이 느껴진다고 말한다. 이는 유행이 아니라 언어적 현실이다. 일본 교육계는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한국어는 더 이상 외국어가 아니다. 감정 교육의 도구다. 보고서를 제출한 후 저는 도쿄로 돌아왔습니다. 2025년 5월 일본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2026년부터 전국 모든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역사적 결정이었죠. 한국어가 일본 공교육에 완전히 편입된 겁니다. 보수 언론이 반발했어요. 일본 교육이 한국화된다. 하지만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환영 여론이 압도적이었죠. 우리 아이가 감정 표현을 배울 수 있게 됐어요. 한국어는 필수예요. 미래 세대에게 꼭 필요한 능력이죠. 6월, 저는 제 연구실에서 마지막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어가 증명한 것 언어는 감정 전달 시스템이다였어요. 논문 말미에 이렇게 썼죠. 3년 전, 한 학생이 제게 물었다. 왜 한국 드라마는 일본어로 들으면 감정이 안 느껴지나요? 당시 저는 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안다. 한국어는 단순히 의미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다. 감정을 전달하는 정교한 시스템이다. 세계에서 가장 세밀하게 감정을 구분하고 표현하는 언어다. 일본 젊은 세대는 학자들보다 먼저 이를 알아챘다. 그들은 한국어를 선택했다.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이제 세계가 따라가고 있다. 논문을 제출하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대 캠퍼스를 거니는 학생들이 보였어요. 그들 중 절반은 한국어를 배우고 있을 겁니다. 한국인이 되려고가 아니에요. 자기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표현하려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어는 이제 세계의 언어가 되고 있었습니다. 공용어가 아니라 감정의 언어로. 그리고 이 모든 건 한 학생의 질문에서 시작됐죠. 왜 한국어로 들어야 감정이 느껴지나요? 이제 우리는 압니다. 한국어가 감정을 전달하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라는 걸. 600년 전 세종대왕이 시작한 혁명이 21세기에 완성되고 있었습니다.